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청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학수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흔들리는 코인 시장에 네 정보력이 필요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네.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이나 이렇게 이슈를 다룰 것들이 있을까 걱정을 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이슈들이 넘쳐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격동의 네. 시장입니다. 다이내믹한 일들이 여러 가지 펼쳐지고 있고요. 국내외로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 혹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빨리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좋은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8월 26일 생방송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먼저 국내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특근법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강행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이니까 내일이겠네요. 네. 내일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정무위원회에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주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코인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야당 쪽에서 너무 준비 기한이 빠듯하니까 좀 유예를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고승범 위원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가상 자산은 금융 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해서요. 기존에 은성수 위원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금융 관리들이 주로 갖고 있는 그런 인식. 코인 시장에 대한 인식을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신한은행에서 코인빗의 가상 계좌를 발급 중단하겠다. 네네. 신규 계좌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이른바 4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명 계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벌집 계좌, 이제 가상 계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1월에요. 그 벌집 계좌 사용 금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계좌를 안 내주고 있다가 한 거래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라면서 계좌 폐쇄 가처분 소송을 내서 결국 거래소가 이긴 다음부터 은행들이 마음대로 이 계좌를 받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거래소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은행들이 이제 벌집 계좌 형태로 다 열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한은행이 코인빗 여기도 역시나 이제 벌집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가상 계좌를 입금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통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코인빗으로 원화를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조만간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사실 좀 빨리 혹시 여기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거나 현금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을 인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9월 24일,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ISMS 인증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받긴 했는데 사실 원화 거래를 하려면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왕에 있던 가상 계좌마저 신한은행이 회수하는 마당에 코인빗이 실명 계좌를 받는다라고 보기엔 사실 가능성이 그닥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벌집 계좌, 집금 계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막힌 상태인데 입금이 안 되고 출금만 되다 보니까 좀 시세 하락의 우려도 좀 사실 들거든요. 이용 중이신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헤이비트에서도 이제 국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국내 특근법 이슈 때문이겠죠.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이 행위를 하려고 하면 ISMS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실명 계좌, 원화 출금을 하려면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헤이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다 맞추기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는 하지만 이제 국내 이용자들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게 나온 소식이라서 제가 지금 전해드리자면 국무조정실이 4월부터 이 코인 관련된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63곳에 이제 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특검법에서 이게 만약에 사업자 신고를 수리가 되려면 중요한 게 ISMS 실명 계좌 2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켓만 운영을 하면 사실 실명 계좌 안 받아도 됩니다. 네. 네, 사실 비트마켓만 운영하면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명 계좌는 없어도 되지만 ISMS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증을 받은 ISMS 인증을 받은 곳이요. 21곳이고요.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18곳.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뭐 24일까지 뭐 완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24곳은 뭐냐? 아예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ISMS 인증에 통상 한 3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좀 조치를 안 취했다면 그러면 그 24곳은 사실상 영업 중단, 네. 폐쇄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제가 명단이 있지 않은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 명단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해당 거래소에. 혹시라도 거기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는 100% 그냥 폐쇄가 되는 겁니다. 100%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네. 가능성이 아니고요. 그냥 100%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시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본이 특히 좀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국수의 본사가 있던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이 안에서 도대체 저 코인이 뭐야? 라고 이제 네. 사람들이 굉장히 해서 아마 굉장히 2017년부터 벌써 이제 결제 지급 수단의 하나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한 몇 안 되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너무 느슨하고 최근 들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규제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 특근법이나 아니면 뭐 AML 이슈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게 원칙이요. 네.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 개발과 혁신은 해치지 않는다. 라는 걸 이렇게 모토로 세웠어요. 두 마리 토끼를 네, 잡고 이게 싶어 하네요. 네. 두 개가 같이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산업 발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시장 안정은 도모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금융 당국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 당국자한테 새로 뭔가 제도를 수립할 때 어떻게 제도를 만들 거냐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씀들이 네. 선진 사례 참고예요. 아하. 그래서 일본이 좋은 선진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혁신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규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저희가 바이낸스 얘기도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또 이 싱가포르 대표가 바뀌면서 조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싱가포르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맞고요. 이 싱가포르 거래소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분의 양력이 뭐냐면 싱가포르 거래소 SGX라는 그러니까 국영 거래소인 거예요. 싱가포르 네. 정부가 운영하는 거기 임직원과 아부다비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에서 국장을 역임한 리차드 탱이라는 사람을 바이낸스 싱가포르 CEO로 이제 앉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규제에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를 모셔온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 블록체인이라는 1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우 블록체인이 굉장히 빠르긴 한데 이게 과연 그게 맞는 정보냐 아니냐에 네. 대해서는 약간 알과알부가 있어요. 굉장히 중국 쪽 소식은 굉장히 발빠르게 전하는 매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 블록체인이 여러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바이낸스가 네. 싱가포르에다 아마 본사를 이제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2천억 달러로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한 220조 정도의 가치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상장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바이낸스가 규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는 또 뭐냐면 영국 금융청이 사실 바이낸스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낸스에 요구한 게 있어요. 이러한 규정을 다 지켜라라고 했는데 바이낸스가 그 규정을 다 지켰습니다. 네. 지켜서 영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국 규제 당국자가 한 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바이낸스를 규제 당국이 규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본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글로벌 전체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규제 당국이 이 업체를 규제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영국에서 뭔가 그 바이낸스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했고 그 조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현재 그 영국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 때문에 그 바이낸스가 발행한 거래소 토큰 BNB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금법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통 속에서 꼭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겠고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모든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잭슨홀 미팅이 27일이죠. 내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딱 하루만 이뤄진다고 하는데 먼저 이 잭슨홀 미팅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 잭슨홀 미팅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여기서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혹은 금리와 관련된 무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들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가 잭슨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를 0.5%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하는 이 걱정하고 있는 금융 불균형, 이른바 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계속까지 이렇게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는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특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아마 금리를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의 금리를 올리냐 마냐는 사실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금리를 올린다라는 결정이 보도가 되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한 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과연 금리를 올린다는 결정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선제적으로 맞게 대응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큰 일이 닥칠 건지 뭐 알 수가 없지만 현재 한국 상황은 그렇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잭슨홀에 가장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의견이 나올 테니까요. 그 잭슨홀 미팅을 이제 그게 뭐냐, 잭슨홀 미팅.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열심히 이제 알아보기 전에는 잭슨홀이라고 해서요. 무슨 잭슨을 기념하는 홀에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 줄 알았어요. 무슨 뭐 글로리 홀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니라 잭슨 홀 자체가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이게 와이오밍주 북서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해발 고도가 2,000m 내외에 이르는 고산지대이지만 주변에 더 높은 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둘러싸고 있어서 하늘에서 보면 구덩이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잭슨 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무슨 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지역에 그래서 지명 자체 홀이 붙여서 이 잭슨 홀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매년 중앙은행 총재들과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융통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벌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잭슨홀 미팅은 조금 더 약간 더 집중돼서 그 금융통화 정책, 중앙은행들 총재가 모이는 거니까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잭슨홀 미팅이 그냥 약간 모여서 좀 쉬자라는 의미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처음에 출발은 그랬는데 이게 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통화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 몇 차례 나오면서 다들 잭슨홀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에 벤 버냉키가 그 긴축 발작을 불러왔던 이제 우리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는 그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이 잭슨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에서도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다만 원래 26일에서 28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좀 길게 또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예정이었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잭슨홀 지역이 지난주에 레드 경보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레드 경보가 우리 지금 뭐 4단계쯤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뭐 3일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 열리고요.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제롬 파월 페드 연준 의장의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27일 밤 1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특히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산 매입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연준이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다가 매달 1,200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산만큼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가 시장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0억 달러의 유동성이 매달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1,200억 달러의 규모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1,100달러, 1,000달러,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여나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입 규모가 0에 도달했을 때 그 네. 다음에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테이퍼링이 대충 한 10개월, 뭐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11월에 예상대로 뭐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 아마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또 내후년 초나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왔던 얘기들이 11월, 10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FOMC 의사록 7월 달께 공개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연준 의원들이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좀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FOMC 회사록 공개되고 막 약간 좀 시장이 조금 하락했는데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또 그렇죠. 미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이 델타 변이가 약간 상황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파 중에 매파라고 불리는 캐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2주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뷰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좀 늦추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만약에 기존의 비둘기파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브레이더드나 파월이 했다라면 그닥 큰 여파는 없었을 텐데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던 캐플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늦춰지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 때도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아마 테이퍼링에 대해서 두 가지 예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약간 서두르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네. 좀 미루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발언을 아예 하지 않거나. 네. 네네. 두 가지로 갈리네요. 네, 두 가지 갈려서요. 뭐 혹자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다들 막 보고 있는데 네.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할 것 같다라는 오히려 이제 잠잠하게 넘어갈 네,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닥 악재 같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다행이긴 한데 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니까요. 치킨 드시면서 한번 예,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5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5만 달러를 뚫고 지금은 뭐 4만 6천 달러를 찍고 다시 뭐 4만 9천 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5만 달러를 지금 뚫으면서 낙관적인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5만 달러를 네. 이게 너무 저항선이다.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 정말 굉장히 힘을 받아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상승 반전하나 싶었는데 다시 역시나 네.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4만 7천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 다시 4만 9천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그냥 이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모멘텀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힘있게 올라가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일은 아마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니네가 전망을 하는 거니 아니면 예보를 하는 거니? 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네. 중계를 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시장이 좋으면 갑자기 낙관론들이 막 넘치다가 시장이 나쁘면 비관론들이 막 넘쳐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망이 아니라 지금 중계하고 있다. 예보하는 게 아니라 중계하고 있다라면서 네. 비판을 듣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좋아서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아져서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왜 이렇게 그럼 랠리를 보이느냐? 네. 이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랠리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첫 네. 번째가 이유가 있군요. 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하고 약간의 머스크가 약간 도지코인 발언 막 하고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네.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월드라는 행사가 열렸을 네. 때 거기서 테슬라가 굉장히 진지하게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네. 이른바 이제 셀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네.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저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시장의 네. 가능성을 믿고 여기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라고 SNL에서는 조금 장난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고 좀 테슬라 홀더분들조차도 조금 등을 돌리려는 네네.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 비더월드에서 조금 긍정적인 발언들, 좀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 진지했다라는 평가였고요.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암호화폐 성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약간 주목을 받았고 처음으로 언급했죠, 맞아요. 이더리움을. 그렇죠. 그리고 도지코인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많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게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뭔가 전문가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훨씬 더 거기에다가 신뢰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채굴자들이 다 이른바 이제 쫓겨나면서 이게 해시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있던 채굴기가 다시 북미 쪽이나 이쪽 그 새로운 지역에 이제 설치가 되면서 가동을 시작하자 다시 해시레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네. 근데 상관관계가 있어서요. 네. 해시레이트가 보통 올라오면 아하. 가격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맞아요. 있다라는 맞아요. 말씀. 그게 인과관계는 없어요. 해시레이트가 네. 올라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 맞아요.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다 많은 주류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웰스파고, JP모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팔기로 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암호화폐 전문가를 모신다라는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고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은 뭐냐면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분기 보고서 이걸 이제 네. SEC에 제출하잖아요. 우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것처럼 미국도 분기마다 자기들이 뭘 보유하고 있는지를 SEC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나온 건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13F라고 하거든요. 그 13F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한 걸 봤더니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를 네. 약 92만 개 정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네. 환산하면은 한 비트코인 한 850개 정도 되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뭐 양이 뭐 사실 어마어마하진 않고 그 그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GBTC를 들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모건 스탠리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네. 익힐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른바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할 금융회사들이 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고객들을 위해서 오픈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고요. 그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델타 변이 때문에 금융 정상화가 연기될 거다. 네. 쉽게 말해서 델타 변이 때문에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테이퍼링 시점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계속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니 그 위험 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낙관론을 그냥 이제 뭐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고 해시레이트도 회복되고 있고 많은 굴지의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5만 달러 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고 심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도 굳건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낙관적으로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약간 이제 사실 소수예요. 소수이지만 꼭 말씀을 드리자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에 비트코인 보유자의 86%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86%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상 수익은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손실은 회피하고 싶고요. 86%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 얼마는 이들이 이제 대충 한 보니까 4만 5천 달러 부분에서 시장에 진입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면 네. 사실 5만 달러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아케인 리서치가 분석을 했더니 5만 달러를 회복하면 사실 이게 제일 좋은 회복은 뭐냐면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점점 준다는 맞아요. 분석도 많아요. 이게 그 찐 상승이라고 보통 말할 때는 네.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는 걸 보통 찐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5만 달러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늘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 BTC 거래량을 보니까 50억 달러 규모예요. 이 3개월 전에 5만 달러를 돌파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래서 아직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시장이 아직 5만 달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네. 이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야지 이제 진짜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인투더 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7월 저점에서 시작된 랠리는 자금력이 풍부한 큰손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단기 기술 지표가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5만 2천에서 6만 달러 사이에 주요 저항선이 있다.
저항선 돌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약간 조정을 전망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시장이 무너지진 않아요. 네, 단기적인 네, 하락이 맞습니다. 올 것이다. 네, 그죠? 단기적인 하락, 조정, 횡보 이 정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금리도 올렸잖아요. 우리 한국금통위도. 그래서 시중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마당에 약간 무리해서 투자하는 건 조금 네.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비투는 안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하락을 보는 입장들이 많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확실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붙으려면 아무래도 좀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네, 좋은 호재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진짜 야수의 심장인 것 같아요. 큰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는 이런 기사들을 봐왔거든요. 네. 이번에 또 한 번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마이클 스트래티지 CEO가 이제 마이클 셀러잖아요. 이분 이제 그 트위터 사진을 보면은 이 암호화폐 크립토 인싸들이 보면 다 이렇게 눈에 레이저 나오는 그런 사진. 레이저 빔을 쏘죠. 지금도 이 셀러, 이 CEO가 네. 레이저 빔을 싹 쏘고 있는데 그 트윗을 이렇게 팔로잉을 해서 쭉 글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이분은 비트 교도예요. 광신도요. 광신도예요. 진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믿음 때문에 뭐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돈 생기면 우린 비트 살 거다. 우리 회사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돈 생겼는지 또 샀습니다. 또 사서 지금 현재 그 1억 7,7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고요. 24일 그 SEC에 제출한 그 보고서 상으로 보니까 이게 구매 가격이 아까 제가 1억 7,700만 달러, 그거의 평균 매입 단가가 45,200달러. 그러니까 5천. 지금 수익권에 맞아요. 들어왔네요. 야수의 심장을 사도 수익권으로 네. 변했어요. 게다가 사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해 8월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0만, 한 9천 개 정도 됩니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10만 9천 개. 단일 기업으로 10만.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 시가로 따지자면 한 29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3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정말 부럽습니다. 평균 구매 가격. 아까 제가 지금 산 1억 7천만 달러는 4만 5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10만 개의 평균 구매 가격은 2만 6천 달러. 네, 그러니까 또 네, 가능한 부럽습니다. 시나리오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든든하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소식을 보도할 네.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온라인 결제 기업이죠. 페이팔이 이제 영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표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아마 이 발표 때문에 네. 그때 5만 달러 뚫었을 거예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지난해 한 11월, 10월 말쯤에 코인 시장이 확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페이팔이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내년에는 결제까지 이루어지며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다른 지역까지 우리가 영역을 넓히겠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 매매 지원이 지금 됐고요. 지난해 말에. 그리고 이 올해 들어가지고는 결제까지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니까 첫 번째 해외 국가로는 영국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페이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은행 계좌, 페이팔 지갑 내 잔액, 직불 카드 등을 통해서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코인을 사고 싶으면 업비트로 입금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거나 뭐 다른 걸 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영국에 있는 페이팔 사용자가 다 비트코인을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른바 잠재적 매수 구매자가 지금 몇 는다.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페이팔 쓰는 사람 많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영국이 첫 번째 국가이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 계속 이렇게 페이팔이 영업을 확대를 하면 역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페이팔이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아마존도 혹시 이런 관련된 기대하고 소식들이 네,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긴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공고를 했어요. 암호화폐 전문가 9인 공고를 내서 네. 조만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이제 규제 당국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그렇지 않아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미국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는 곳의 위원장으로서 임명된 리나 칸이라는 그분이요. 아마존 저격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스나이퍼군요. 로스쿨 이제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아마존 독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네. 덕분에 지금 3살인가 2살인데 연방거래위원장,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부가 싫어할 만한 뭔가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마 조심스럽게 내부에서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CM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제공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SEC에다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페이팔,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정말 비트코인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좀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좀 든든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러고 보니 다루게 그렇네요.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NFT에 정말 저는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제 NFT 시장이 정말 호황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장난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미지 파일 하나가 수십억을 하고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해도 이제 사람들이 사들이는데 이 소식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 해요?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인터넷 있으시면 검색해 보세요. 네. 이더락이라고. 이더락이요? 이더락. 그러니까 이더의 락이 돌이잖아요. 네. 이거 검색해 보시면 그냥 돌덩어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가. 네, 그게 지금 현재 수십억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바위 클립아트, 이게 이제 이더락인데 그 하나가 15억 원에 팔렸습니다. 130만 달러. 그 이더락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판매되는 시간물인데 이른바 이제 NFT가 되겠죠. 이게 이더락이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른바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 그냥 돌멩이 이미지예요. 락 이미지거든요. 도대체 이게 15억이요? 맞아요. 이게 어디다 쓸모가 있니?라고 물어보면 사실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는 네. 아무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네. 이걸 사가는 사람들이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되게 전문가들이 맞아요. 많이 사잖아요, 오히려. 게다가 그 여기서 이렇게 이더락을 사는 사람들은 이른바 크립토 시장의 인싸들이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를 당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 가치를 15억으로 매긴 걸까요? 그 네.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인싸들이 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크립토에 초기 투자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부자예요. 네, 일단 15억을 내가 10,000개 이더리움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사는 게 그게 뭐 그 부담이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부자인 데다가 이게 이 100개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생성된 100개의 이더락을 내가 가졌을 때 자부심. 나는 진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진짜 나는 진짜 인싸다 네. 라는 약간 이런 걸 뿜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수 아닌가 있죠.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긴 해서 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몇십억에 사고 몇천억에 사는 그런 세계들이 또 있잖아요. 되게 그런 부자들의 세계.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의 가치를 내고서도 산다. 그리고 그만큼의 명예를 사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NFT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네. 믿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고요. 어쨌든 가치를 부여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받기 시작하는 과정이 그래 왔고요. 그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더락 같은 경우에 이제 돌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락을 산 이제 구매자들이 자기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이제 이더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크립토 펑크 이거는 이제 10,000개가 발행이 됐거든요. 이미지가. 네. 그 중에서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한 6,000개는 남자, 뭐 3,000개는 여자,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 가장 숫자가 적어서 9개가 있어서 이게 네. 외계인이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이걸 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프로필 사진을 이 크립토 펑크로 바꾸더라고요. 제가 네. 팔로잉하고 있는 여러 이제 인싸들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게 바뀐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샀어. 이거잖아요. 나 좀 봐줘. 이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 그 업계에서는, 이쪽 세상에서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크립토 펑크도 이제 NFT계의 가장 좀 핫하죠. 유명하고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만개가 있다 보니까 기관들도 살 수 있고 좀 큰 손들도 살 수 있겠지만 개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개인들도 같아요. 많이 사고 있고요. 네. 그 재밌는 게 크립토 펑크가 제가 10,000개가 발행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6,000개 정도 있어서 네. 이른바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많으니까요. 예, 그렇죠. 외계인 같은 물량이. 경우는 이제 9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 외계인이라는 그 비싼 캐릭터가 사실 얼마 정도 할지 궁금해요. 약간 진짜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나요? 아니, 너무 간단해요, 그냥. 네. 근데 3,100번인가 크립토 펑크 3,100번인가가 최근 들어서 실거래가가 한 70몇 억이었고요. 호가가 지금 한 1,000억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호가긴 하지만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에 굉장히 초기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장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비자가 네. 비자요. 우리가 네, 쓰는 그 비자 비자 카드. 18일 날 15만 달러를 주고 크립토 펑크를 샀습니다, 하나. 네. 뭘 샀을까요? 네, 이게 몇 번을 샀냐면 7,610번 한번 이게 쳐보세요. 크립토 펑크 7,610번 하면 네.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 샀어요, 이걸. 아니 이 비자 카드에서요? 그러니까 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정도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크립토 인싸들은 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날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냥 레거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5만 달러를 주고 그 오호. 캐릭터를 샀다. 한번 찾아보세요. 크립토 펑크 7,610번입니다. 7,610번이요. 그 로또 번호 같아요. 이미지가 네.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건 뭐냐라고 했는데 이 당시 그 비자의 암호화폐 부분에 이제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NFT가 리테일, 소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커머스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더 많은 NFT를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네. 재밌죠? 계속해서 사겠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요, 비자 암호화폐 팀에는 최근 들어서 디파이 및 NFT 전문가들이 새로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갈 것을 이제 뭐 거의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한 거죠.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15억의 가치가 있나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NFT를 실제로 구매하신 적이 있다고 구매를 했다라기보다는요, 일종의 에어드랍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구매한 적도 있다. 네. 구매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걸 구매했을 때는 그게 NFT와 디파이의 만남인 프로젝트였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이게 약간 고백을 하시네요. 제가 아까 그 이미지가 이게 과연 이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1, 2달러를 주고 산 어떤 NFT가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FT와 디파이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NFT가 있으면 이걸 NFT를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대출 시스템이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 그 1, 2달러를 주고 산 그 NFT는 그냥 이게 진짜 이게 1, 2달러가 될까 싶은 약간 그런 그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너무 비싸서.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꼭 그렇게 막 몇 억씩 하지만 맞아요,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술품에다가 이제 본인이 가치를 얼마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약간 그 이제 오픈시라고 해서 가장 많이 NFT가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거래량이요 2조 원 찍었어요. 하루에만 거래되는데 누적 거래량이 30억 달러. 네. 이 정도로 이제 엄청 크고 있거든요. 근데 오픈시에 올라온 그 NFT를 보면은요 정말 가관입니다. 진짜 너무 약간 수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순위 사진도 되게 요즘 맞아요.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바이낸스가 연 그 NFT 마켓을 보면 거긴 조금 약간 예술스러운 것들이 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NFT 마켓 중에 아예 그냥 그 파인 아트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우와. 진짜 아티스트를 개발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약간 이건 좀 그럴 듯한데 이건 진짜, 네. 그런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이게 약간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오픈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재밌고, 여러 가지가 재밌고 그쵸. 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는 약간 그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약간 그럴듯한 좀 약간 모습들이 올라오고, 아까 제가 말한 파인 아트 쪽으로 하고 있는 또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마음에 드시면 뭐 하나 사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NFT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그림들도 있고 파인아트도 있고 또 스포츠 쪽에도 콜라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NFT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정말 네.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삼성의 이제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삼성 넥스트가 있고 또 삼성 안에 삼성 벤처 투자 그룹이 있어요. 네. 이쪽이 다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NFT 관련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나 궁금하시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디에 투자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NFT가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시장은 커져도 내가 산 NFT 코인은 안 오를 수 있어요, 가격이.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네. 잘 골라야 되는데 시장은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산 그 코인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별로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쭈그러들면서 가격이 별로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장은 커지는 거 맞으니까 그 맞는 그 가운데서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옥석을 가려내는 그 눈을 키우는 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네. 옥석을 가리는 눈이 없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은 네, 어떻게? 이른바 유명한 VC들이 투자한 곳이다. 그럼 일단 한번 봅니다. 아, 벤처 캐피탈에서 네, 맞아요. 투자를 한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네, 예를 그죠?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 벤처스, 펜부시, 그다음에 A16Z 뭐 이런 곳들 투자한 곳 있잖아요. 네. 요것은 눈여겨봅니다. 바이낸스에 투자했다? 눈여겨봅니다. 약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맞습니다. 전략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건 이제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프로젝트에 가면요. 우리의 네. 투자 자세를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네. 그거 보시면은, 관심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사지 마시고, 내가 이 NFT 관련된 토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다 그러면, 일단 여기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가 투자했는지. NFT 코인들이 저희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칠리즈나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상승이 오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잘 하고 골라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사고 싶은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좀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라고 하기까지는 네. 그렇고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NFT를 이제 코인마켓캡이나 뭐 이런 코인 개코 같은 이렇게 그 사이트 있잖아요. 데이터 사이트에 가면은 카테고리별로 코인 토큰을 분류해 줬습니다. 네. 디파이, 뭐 에그리게이터, 네. 덱스, 그리고 NFT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했는데 네. 그 NFT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여기 어떤 토큰이 있고 그 토큰을 보신 다음에 요거 조금 관심이 간다라고 하면은 해당 토큰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와 연결이 되거든요. 네. 사이트에 가서 누가 투자했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명한 애들이 투자했다라고 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가격 흐름을 살펴보다가 투자 기회를 이제 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약간 뭐 쉽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계속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야 뭐 뉴스를 전한 사람이다 보니까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투자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마음에 드는데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는 네네.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정말 적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지금. 네.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죠. 잘 될 확률이 수도 있고, 조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팔로잉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 다 싫다 나는 그러면 그냥 비트나 이더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답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아무리 NFT가 핫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앞뒤도 안 가리고 투자를 하진 마셔라. 꼭 네, 공부를 맞습니다.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토큰이 쓰이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은 어쨌든 NFT 시장의 지금 붐이 네. 한순간의 바람, 뭐 유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사업이다, 산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 NFT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뭔가가 기능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어떤 예를 들어 모나리자가 있어요. 이걸 NFT화해서 팔았어요. 네. 그럼 내가 NFT를 10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나한테 그 모나리자에 대한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있냐? 오프라인 모나리자에 대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걸 NFT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간송미술관이 왜 헤레본을 가지고 이제 NFT화 했잖아요. 그 NFT를 산 분들이 그 헤레본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저작권 분야에서는 소유권 분야에서 법적으로도 아직 이게 정비가 안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비가 완료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큰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부동산 쪽에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하셨던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인싸들의 반증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라는 기사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NFT에 대해서도 얘기를 깊게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